혜성의 파도. 제1장 성스러운 기만의 그림자. 일요일 오후 대성당의 내부는 서늘하고 고요했다. 남혜성은 신자가 아니었지만 매주 남편 제철을 배웅했다. 제철은 언제부턴가 사업으로 지친 영혼을 달래고 싶다며 혼자 미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혜성은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성당 근처 카페에서 묵묵히 그를 기다리곤 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책을 읽다 문득 고개를 들어 성당을 바라봤을 때 안나가 성당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김안나. 혜성은 그녀를 제철의 회사 모델이자 제철이 그토록 존경한다는 대진그룹의 막내딸로 알고 있다. 안나 씨도 신자였나? 대진그룹이니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혜성은 가벼운 마음으로 안나를 따라 성당 안으로 발을 들였다. 미사가 끝난 성당 안은 어두웠다. 혜성은 고혜성사소 근처 그늘진 기둥 뒤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제철이었다. 그 곁에 안나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지도 껴안지도 않았다. 하지만 안나가 제철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세심하게 매만져주는 그 손길은 10년을 함께 산 아내만이 알 수 있는 지독하게 친밀한 온도였다.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이 혜성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오빠,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렸어? 그 사람 언제 치울 거야? 조금만 참아, 안나야. 내 명의로 된 비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만 저 바보 같은 게 필요해. 혜성이가 눈치는 없어도 장부 정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안나가 제철의 소매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다. 성당에서 만나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잖아. 다들 내가 오빠 영혼이라도 구원해주는 성녀인 줄 알걸? 혜성은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10년간 남편의 성공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장부를 맞추고 자금을 관리했던 자신의 헌신이 고작 세탁기에 불과했다니. 혜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겨우 참으며 성당을 빠져나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박 여사가 혜성을 불러 세웠다. 그녀의 손에는 안나가 몰래 보낸 명품 스카프가 들려 있었다. 혜성아, 너 오늘 제철이 성당 갔을 때 뭐 했니? 제철이가 그러는데 내가 요즘 부쩍 의심이 많아져서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겠다더라. 어머님, 제철 씨가 성당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정말 모르세요? 혜성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혀를 차며 혜성을 밀쳤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들, 안나양 같은 재벌가 아가씨 만나서 큰 사업하려는데 내가 자꾸 뒤를 밟으면 되겠니? 안나양이 그러더라. 내가 열등감이 심해서 제철이를 옥죄고 있다고. 너 그러다 정말 쫓겨난다. 혜성은 깨달았다. 안나는 이미 시어머니까지 포섭해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울 판을 짜두었다는 것을. 혜성은 거실 한복판에서 홀로 고립된 섬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제철은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돌아왔다. 그는 혜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혜성아, 오늘도 밖에서 기다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기도 잘 드리고 왔어. 당신, 내 사업에 큰 힘이 되는 거 알지? 평소 같았으면 고생 많았어요 라고 답했을 혜성이었다. 하지만 혜성은 남편의 손길이 닿는 어깨가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눈물이 울컥 차올랐지만 혜성은 억지로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제철 씨 믿으니까. 당신 하는 일 다 잘 될 거예요. 혜성은 남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현실이 내려앉았다. 제철은 혜성을 바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끝까지 바보인 척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혜성은 모두가 잠든 뒤 서재로 들어가 낡은 가계부를 펼쳤다. 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오늘 확인한 차명 계좌의 흐름을 적어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훗날 이 집안의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릴 설계도가 될 것이었다. 제2장, 서서히 질식하는 방. 성당에서의 그날 이후 혜성의 세계는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남편 제철은 혜성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혜성을 대하며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조만간 버릴 물건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철저한 기만이었다. 혜성아, 이번 대진그룹 모델 계약권은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야. 안나 씨가 중간에서 고생이 많으니 당신이 신경 써서 보양식 좀 챙겨줘. 제철은 식탁에 앉아 태연하게 안나의 이름을 올렸다. 혜성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보양식이 결국 남편과 안나의 미래를 돕는 에너지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혜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안나 씨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준비할게요. 혜성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제철은 그런 혜성을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제철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공격은 훨씬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안나가 선물한 값비싼 수입 가구들을 거실에 들이며 혜성이 애지중지 닦아온 낡은 가구들을 하나둘 베란다로 내몰았다. 혜성아. 이 식탁 좀 봐라.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이란다. 안나 양은 어쩜 이렇게 안목이 고급스러운지. 내가 고른 그 칙칙한 나무 판때기는 이제 보기만 해도 눈이 아파. 어머님, 저건 저희 결혼할 때 제가 발품 팔아 산 거잖아요. 아직 쓸만한데? 쓸만하긴 뭐가 쓸만해. 우리 아들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집구석은 아직도 고아원 식당 같으니 제철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겠니?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좋은 게 들어오면 내 건 알아서 치워야지. 박 여사는 혜성의 손때가 묻은 수납장을 발로 툭 찼다. 혜성은 베란다 차가운 공기 속에 방치된 가구들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다. 그녀 또한 이 집안에서 치워져야 할 낡은 가구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 압박의 정점은 안나와의 대면이었다. 제철은 기어이 안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계약 축하 파티라는 명목이었다. 안나는 혜성의 앞치마를 보며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 아직도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는 집안일이 제일 적성에 맞는다면서요. 근데 어쩌죠? 저는 오빠랑 파트너로 골프 치고 파티 다니는 게 더 적성에 맞는데. 안나는 제철이 없는 틈을 타 혜성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언니, 눈치가 있으면 이제 그만 내려놔요. 언니가 10년 동안 오빠 뒷바라지 한 거? 그거 오빠가 다 갚아준대요. 이혼 서류 도장 찍으면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주라고 내가 말해뒀으니까. 혜성은 숨이 막혀왔다. 안나는 이미 이 집의 안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고 제철은 거실에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혜성은 부엌 구석에서 그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와인을 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10년간 자신이 일궈온 평화가 단 한 명의 침입자에 의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안나가 돌아간 뒤 혜성은 박 여사의 방 앞에서 제철과 박 여사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제철아, 안나가 그러는데 대진그룹에서 투자 확약서 써준단다. 조건은 딱 하나야. 내 주변 정리 확실히 하는 거? 알아요, 어머니. 혜성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업이 먼저잖아요. 내일 모레 혜성이 생일인데 그날 깔끔하게 얘기할게요. 선물로 자유를 주겠다고요. 제철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다. 혜성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발끝을 바라보았다. 생일날 받게 될 이혼 통보라니. 혜성은 조용히 서재로 돌아가 벽에 기대 눈을 깊이 감았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언제 끝났을까? 아득히 먼 옛날의 추억마저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혜성은 깊이 감았던 눈을 떴다. 슬픔은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 그녀는 그녀의 책장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가슴에 품었다. 울고 싶지 않았다. 이미 끝난, 아니 이미 제철로 인해 끝내져 버린 결혼 생활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그들의 말대로 박복한 년으로 끝나게 될 테니까. 혜성은 눈을 부릅떴다.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의 맨 뒷장에 오늘 들은 투자 확약서의 날짜를 적어 넣었다. 그것은 혜성이 이 집에서 허락받은 마지막 인내의 기록이었다. 제3장, 가장 찬란하고 비참한 생일. 혜성의 34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다. 혜성은 습관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을 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오늘 제철이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조차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거실로 나온 제철은 평소보다 유쾌한 얼굴이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을 보더니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띄었다. 당신 생일인데 본인이 국을 끓이면 어떡해. 나가서 근사한 데서 먹자니까. 가증스러운 다정함이었다. 제철은 혜성의 앞에 작은 주얼리 상자를 밀어놓았다. 혜성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화려하지만 어딘가 이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빛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거 안나 씨가 고른 건가요? 제철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안나 씨 감각이 좋잖아. 당신 평소에 너무 수수하게만 하고 다니니까 이런 것도 좀 해봐. 혜성은 목걸이를 걸지 않고 상자를 닫았다. 그 목걸이는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곧 이별할 사람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퇴직금 같은 무게로 느껴졌다. 점심 무렵 박 여사가 화려한 외출복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혜성이 차려놓은 생일상을 훑어보더니 대놓고 혀를 찼다. 생일이라고 유나는? 얘야, 제철아. 안나 양이 밖에서 기다린다. 대진그룹 회장님이 오늘 너희 둘 보시겠대. 귀한 손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얼른 나가봐라. 혜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인 거 아시잖아요. 제철 씨랑 저녁은 같이 먹기로. 생일이 밥 먹여주니? 지금 500억 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제철이 앞길 막는 게 내 생일 파티야. 박 여사는 혜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철의 코트를 챙겨 들었다. 제철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미안해, 혜성아. 이건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라 그래? 저녁에 일찍 올게. 그때 얘기하자. 제철이 나간 뒤 텅 빈 집안에는 식어가는 미역국 냄새만 가득했다. 혜성은 홀로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한술 떴다. 목구멍이 꽉 막혀 삼켜지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다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제철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두고 가신 거 있으세요? 박 여사는 대답 대신 혜성의 앞에 흰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봉투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빳빳한 이혼 합의서였다. 제철이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나보고 전해달라더구나. 긴 말 안 하마. 도장 찍고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생일. 그래.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내 인생 새로 시작하라고 제철이가 배려해준 거다. 고아 출신인 너, 걷어서 10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안나 들어오면 이 집 인테리어도 싹 바꿀 거니까 내 짐들 다 챙겨서 조용히 나가. 박 여사는 혜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돌아 서재로 들어갔다. 멍하니 서 있던 혜성은 슬픔과 억울함, 분노를 느끼며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 허탈했다. 서재에서 낡은 가계부를 가지고 나온 박 여사가 가계부를 던졌다. 이 지긋지긋한 구두쇠 일기장도 가져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운이 막혔던 거야. 잠시 후 혜성은 낡은 가방 하나와 짓밟힌 가계부, 그리고 제철이 아침에 준 목걸이 상자만 손에 쥔 채 현관 밖으로 밀려났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 여사가 차갑게 덧붙였다. 위자료는 제철이가 적당히 넣어줄 거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철컥. 문이 잠겼다. 혜성은 복도 끝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비참함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눈물이 멈췄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든 금색 만년필을 꽉 쥐었다. 아침에 제철이 서재에 두고 간 것을 몰래 챙긴 것이었다. 그 안에는 제철이 안나와 통화하며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의했던 추악한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혜성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다. 생일 축하한다는 광고 문구가 적힌 전광판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지갑 사이를 열었다. 몇 년 전 성당에서 무료 급식을 도와주며 알게 되었던 한 여자의 명함.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라던 차가운 말투의 변호사 김소연의 명함이었다. 변호사님. 저예요. 남혜성. 지금 갈 곳이 없는데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강단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혜성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지옥에서 나오기를. 혜성은 처음으로 소리 죽여 오열했다. 그것은 항복의 눈물이 아니라 10년간 지켜온 남혜성이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여왕이 태동하는 소리였다.